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채권이 그렇게 재밌는 투자 수단은 아니잖아요. 어때 기자님은 투자를 좀 하시나요, 채권에?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30년 국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만기 긴 거.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구간에서 사실 빛을 가장 발휘를 하고 특히 주식이 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9월 중순에 있어 FOMC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빠를지 몇 번 있을지 생각할 게 많죠, 사실.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표들이나 이벤트들 미리 일정 체크해 두시고 더 늘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조금 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에서 펀드 ETF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미국 국채. 사실 주식과 더불어 채권 투자는 투자자산 유형 중에 가장 큰 축에 속하는 투자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염정인 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염정인입니다. 방금 기자님이 소개를 어렵게 모셨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왔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최근에 저희 잭슨 홀 이제 컨퍼런스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고 9월에 좀 금리 인하 얘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면서 이제쯤은 국제 시장에 한번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시점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보면 좋을지 투자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미국 국채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미국 국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왜 요즘 미국 국채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네, 일단은 생각해보면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채권이 그렇게 재밌는 투자 수단은 아니잖아요. 어때 기자님은 투자를 좀 하시나요, 채권에? 저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맞춰볼게요. 30년 국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만기 긴 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옛날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 저금리 환경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이게 관심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금리가 낮다는 건 이자 수익도 낮고 이제 더 이상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너무 비싸니까 내가 더 오를 것도 없어 보여서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은 없었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대신 이 자산 배분의 수단으로서 상관관계가 주식보다 낮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만 조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인플레이션 높아지면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높다는 거는 가격이 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가격이 낮다는 건 그만큼 오를 여지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금리가 지금 되게 높은 수준이고 낮아질 것 같아, 낮아지기 직전일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와 국채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입문자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금리와 채권 가격의 사이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권이라는 거는 중간에 이제 내가 몇 년 뒤에 원금을 갖고 그 원금까지 이자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할인율 땡겨서 나온 현재 가치가 채권의 가격이에요. 이걸 할인을 할 때 할인율을 저희가 금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얘가 작아져서 뭐 이런 이제 방정식들이 있는데 네네. 항상 이걸 어떻게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은 채권이 약간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자님이 예를 들어서 5% 이자가 붙는 통장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은행이 갑자기 내일부터는 3%밖에 안 되는 3%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지금 기자님이 만드신 이 통장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겠죠. 왜냐면 나는 5% 이제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3%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반면에 갑자기 은행에서 이번 달에 막 7%짜리 통장을 내놔요. 그러면은 기자님의 5%짜리 통장의 가치는 훅 떨어지겠죠. 이제부터는 7% 주는데 굳이 5%짜리에 대한 가치가 없을 테니까. 이자가 바뀔 때 내 통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높아지는 막 이런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헷갈리시면 그냥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방향성과 국채 투자는 좀 어떤 관계가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기가 짧은 거, 중간, 긴 거에 따라서 움직임의 폭이 점점 진동이 퍼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이 투자하신다는 30년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채권에서 듀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년 국채 상품의 듀레이션은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오는데요. 금리가 1%만 떨어져도 이 30년물 채권 ETF의 가격 자체는 14에서 20%까지 훨씬 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더욱 채권 상품에 눈을 좀 많이 쏟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슨홀 미팅과 이제 내달 FOMC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 금리 인하를 좀 점치는 투자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좀 채권 투자에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도 있었는데 좀 주요한 발언들이 있었다고요? 오랫동안 이 FOMC 회의의 그 방향이 어땠는지 한번 좀 싹 살펴보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금리 방향의 핵심적인 게 연준입니다. 연준 FOMC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최근 7월 말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동결을 했어요. 4.25에서 4.5% 동결을 했는데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올해 5번째 동결이거든요. 통상 1년에 8번 한다고 치면은 5번은 벌써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3번 정도 인하할 기회가 올해는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3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1번 할 거냐에 대한 의미는 이제 그 3번 남았기 때문인데 시장이나 정치권 엄청 압력을 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물가가 내가 볼 땐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5번을 동결을 했는데 이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의 최우선 목표가 어쨌든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 고용 최대화. 그래서 이거로 인한 경제 안정적인 성장. 고용은 그동안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 튀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얘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연준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7월 달에 고용이 갑자기 훅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고용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그 정규직의 뭐 개념도 있고 쉽게 사람을 이제 자르고 이런 걸 못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고용 해고 채용이 막 훅훅훅훅 정말 그때그때 그 기업들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현재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7월께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연준에서도 지금 고용 시장 둔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정말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최근 물가는 또 조금 높게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뭐 B컷까지 얘기는 이제 조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 어쨌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또 그냥 가만두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9월에는 0.25 정도 컷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시장 관측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상황,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는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튀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좀 어떤 점들이 좀 중요한 시그널이었을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게 이제 그분의 약간 시그니처이긴 하잖아요. 국채 투자 관점에서 3가지 정도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했어요. 챌린징 시츄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고용은 저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 금리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쪽에 조금 힘이 실렸는데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2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겠다라고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제 말을 하면서 저희가 유연 물가 목표제 로 방향을 좀 바꾼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우리가 목표한 2%가 조금 넘어도 당장은 긴축하지 않고 고용이랑 경제 상황을 보겠어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조금씩 스탠스가 이분이 조금 완화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물론 매일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분이 이제 매일하는 단어 좋아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항상 확신을 주진 않고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스물스물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9월 중순에 있을 FOMC 전에 고용이랑 물가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은 조금 더 그 향방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인하가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당장 내달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자 수익과 금리 하락 시 이제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미국 국채 투자에 관심이 좀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 10년물도 상장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초에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현물형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없었고 선물형 위주로 이제 상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물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TLT 같은 상품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많은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형 상품은 사실 들어갈 수가 없었고 현물형 위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때부터 금리 인하 얘기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때 내가 조금 더 내 자산을 더 키울 수 있는 수단으로서 채권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퇴직해서 그럼 투자를 할 수 없었잖아요. 기존에는. 그런 니즈 차관해서 이거를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셨고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물에 대한 운용 노하우가 쌓이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30년 국채가 갖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변동성 그리고 금리 인하는 점쳐지지만 이 변동성을 감내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투자자분들 10년물 상품을 저희가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었고 미국 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벤치마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실 가장 기준이 되는 국채 상품이거든요.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차익도 얻을 수 있고 그동안의 이자 수익까지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10년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IEF라는 이제 상품과 동일한 이제 기초 지수를 선택을 했고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30년물 베테랑 운영력들이 직접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될 것 같아? 미국 국채 투자해야 돼? 30년물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다른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느냐에 따라서 30년물과 10년물로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30년 국채라든가 뭐 이런 국채 ETF 상품은 지금도 에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라든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상품이 실제로 어디에 투자하냐를 보시는 거를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현물 채권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또 다른 투자 상품 뭐 ETF나 펀드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재간접형인지 아니면은 그냥 파생 상품을 활용한 선물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그 스왑 거래를 이용한 합성형이라든지 왜냐면 합성형 같은 경우는 합성 비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꼼꼼히 파악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해지 그리고 언해지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한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환율도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상품들을 웬만하면 언해지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채권은 아예 기대 수익 자체가 뭐 주식처럼 30-40%를 뭐 바라보고 뭐 연 10%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는 채권 자체가 가지는 그런 안정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 환율 변동폭에 특히 환율이 요새 또 너무 변동이 심하니까 움직이고 싶지 않다. 나는 안정적인 정말 그 자체의 수익만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환해지 상품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환도 되게 전략적인 투자 전략 대상이야 라고 보시는 분들은 언해지 상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꼭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해지가 공짜는 아니에요. 이 변동을 제거한다는 게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만큼의 환해지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한 2% 조금 언더 뭐 내외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거를 감안하고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지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를 투자해야 됐다는 것은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채권과 좀 어떻게 다른 자산과 조합을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한두 가지 상품에 몰빵 투자하는 거는 모두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거든요.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포모 현상이 너무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변동성은 못 따라가거든요. 이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남들은 다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투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익률 못 따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과 채권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에 있어서 같이 가져가면 좋은 상품이라고 굉장히 널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쨌든 상관관계가 조금 낮고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는 한 자산이 떨어질 때 이 자산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올라감으로써 내 전체 수익을 좀 안전적으로 보존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가져가면 좋은데,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걸로 이제 주식과 채권 6대4 포트폴리오가 가장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자산 배분율이고요. 기자님이나 뭐 사회초년생 분들처럼 조금 젊거나 투자 그 남은 기간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공격적인 주식형 자산에 더 많이 좀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가끔 간과하시는 게 금 같은 원자재 상품이에요.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 구간에서 사실 빛을 가장 발휘를 하고, 특히 주식이 좀 안 좋을 때 상대적으로 얘는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금 같은 경우에는 또 금 인플레이션이나 뭐 통화 가치 하락하거나, 그리고 정말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정해서 주식 채권 다 안 좋을 때도 혼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서 좀 서로 보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자산 배분은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네. 사실 저희 올해 미국 증시가 계속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그 시간을 잠깐이라도 돌려보면은 올해 4월에 트럼프가 맞아요. 관세로 인해서 폭락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몰빵을 했던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자산 배분을 하지 않았던 투자자분들은 힘든 시간을 겪었었거든요. 반면에 금 투자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관관계가 낮은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버틸만 했고, 그때 이후로 상승 랠리를 타면서 지금까지도 꼭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채권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자산 배분의 중요성,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올해 하반기 꼭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좀 어떤 걸 짚고 싶으세요? 당연히 지금 저희가 채권 투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말해왔던 9월 중순에 있을 FOMC,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 그 속도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빠르게 될지, 몇 번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관찰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고요.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게 바로 첫 번째 물가, 그리고 두 번째 고용. 그래서 이 물가랑 고용 지표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 둔화가 이제 확인이 되고 물가가 조금 그렇게 튀지 않고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서 좀 끝마칠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재정 정책, 미국 정말 재정이 너무 불안정하다든지 국채 발행을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요인들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변수입니다. 갑자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소니까 너무 생각할 게 많죠. 사실 투자에 있어서 저희가 고려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기는 한데,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표들이나 이벤트들 미리 일정 체크해 두시고 더 늘릴지 아니면 지금 잠깐 조금 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자면 지금은 금리 정점 구간이고 곧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 그리고 에이스 미국 10년, 30년 국제 ETF가 이에 맞는 투자 수단이라는 점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완전 최정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긴 하고요. 언제 살까 언제 내릴까 이런 고민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좀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계속 그 시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저희가 새로 상장한 미국 그 10년 국채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기존 30년의 너무 큰 변동성을 조금 감당하기 힘드셨던 분들에게 좀 변동성은 낮추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 자본 차익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상품으로 금리 인하를 바라보며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과 10년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기간에 맞게 오늘의 좀 이 자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당장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고려를 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염정인 부장님께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걸 좀 보고 투자할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